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부터 이제 침체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기준금리가 이제 5%대가 이제 2008년도인데, 그때도 이제 급격하게 낮춰서 이제 올리고 낮추고 했던 이 저금리 시대를 종식한 게 이제 현재 시점이잖아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바닥나서 버티지 못한다. 이 이상 때렸다가는 완전히 다운이 돼버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거를 이제 동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연말쯤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말쯤에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거를 빨리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뭐 다시 한번 꿈틀대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건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건이 비싸도 살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떨어진다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 초입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에서는 미친 듯이 팔렸어요. 그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 벼락거지라는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던 데가 대부분 요 언저리란 말이에요. 요 언저리. 기준금리가 이제 저금리였다가 막 올라가는 그 초입. 그리고 이게 올라가서 이제 멈춘단 말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 요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침체예요. 우리 여기 2012년도부터 부동산이 쭉 침체를 겪었던 그 기간들. 금리를 낮춘다. 그거는 우리가 물건이 비싸서 못 산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최저시급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순서대로 갈 겁니다. 앞으로는 최저시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금리 다 올라가가지고 물건값이 다 올랐어요. 뭐 100원짜리 했던 게 110원, 뭐 치킨값도 이제 3만 원대 오고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요. 임금이나 기타 비용들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100개의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건값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그냥 두면은 내가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50개로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계까지 왔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면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빚이 있는 분들 있죠. 빚이 있는 분들, 저 같은 이제 빚쟁이들은 조금 다행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던 그 이자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구나. 이 이상은 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는 나의 그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가 갈지는 봐야 되지만 그 자산 가치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여기서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자산의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부터는 가격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조금씩. 근데 요 이제 막 동결돼서 떨어지는 여기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아주 힘든 그 막 배고픈 그 첫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날 막 금식하고 있는 첫째 날, 막 둘째 날 그쯤 되는 게 여기고 그게 지나가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면역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다. 그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빚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고 그게 아니신 분들, 일반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하셔라. 아마도 올해는 내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최저시급 얘기가 뭐 나올 겁니다. 최저시급 얘기가. 그게 이제 올라가겠죠. 예. 안 올라가면은 사실상 지금 올라가 있는 뭐 치킨 한 마리 3만 원 뭐 막 이러잖아요. 배달시키고 뭐 하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면은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아마 대기업 위주 공무원들이 뭐 그렇고 대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업체들이 올라갈 텐데 그거는 다 뭐다? 물건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임금도 올라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싸게 지면 되지 않냐. 그거는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신 거고, 예. 아파트가 만드는 가격이 올라갔다. 인건비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느 적정 수준 이하로는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본다면 건설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사에서 짓는 토지값 플러스 건축비, 물론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기타 뭐 이제 뭐 자재값이니 뭐니 등등등 이런 걸 빼더라도 그 기본적인 단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런 것만 감안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빠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남사 이동읍에 생기는 그거 물론 동탄하고 더 가깝지만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남사 이동읍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지가 그 300조짜리 협력업체까지 해가지고 토탈 700조짜리 사업이라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죠. 지금 발표만 한 거예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주민협의회부터 해가지고 뭐 보상 절차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그 옆에 원산면의 SK 하이닉스도 2018, 19년도에 발표가 났는데 여정 못 하고 있대잖아요.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났대요. 그 남사 이동읍에 생기는 거에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그거에 뭐 5배 정도 되는 게 한 번에 되겠냐고. 20년짜리 사업입니다. 2042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다?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반도체 라인을 갖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심은 안 해도 됩니다. 뭐 그쪽으로 뭐 수요가 뺏기고 뭐 지금 뭐 거기 발표 난 것만으로도 이미 동탄 쪽 아파트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좀 이르지 않나.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파급력은 있지만 그걸 뭐 이제 시작한 건데 뭐 그 언제 다 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평택이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최고다. 금리 인상 종료,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됐어요. 5대 이제 은행, 고정형 금리가 3.64에서 5.9%대래요. 3개월새 최대 1.6%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대출 이자에도 이제 적용된대요. 그 조만간이라는 거는 기존에 주택 담보로 이제 대출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뭐 신용 받으셨던 분들 등등 이게 이제 동결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낮아질 일만 남았다고 보거든요. 연말쯤엔 한 번 정도는 낮아지지 않을까? 계속 동결 기조로 간다거나 했다가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침체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고 하면은 이걸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금융 부동산 불안도 있고 IMF에서 또 경제 지표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 자체가 안 좋다. 미성장도 안 좋고 몇몇 국가가 이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 그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뭐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또는 뭐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한국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수개월째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가 파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 빵꾸 나면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IMF가 또 올 수 있겠으나 거기까지는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도 이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텐데 그 경기 침체라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것처럼 반도체를 아무리 수조 원씩 만들어놔도 안 팔리는 거 뿐만 아니라 뭐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모든 제품 있죠. 식료품이며 뭐 이제 기타 필수제 빼고 나머지는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마트나 인터넷 뭐 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100%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거 있죠. 2 플러스 2 이런 거 묶음.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소진시켜야 되거든요. 기업은 무조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하나씩 팔아가지고는 이게 너무 단가가 오른 거예요. 예전 1,000원짜리가 막 지금 1,300원 막 이렇게 된 거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를 그람 수를 조금 낮춰가지고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몇몇 지역들에서 뭐 평택에서는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분양했을 때 굉장히 선방했는데 그 외 지역들 뭐 지금 앞으로 분양할 지역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에서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분명히 할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덕이나 뭐 지제는 살아남는다 쳐도 그 외 지역들에서는 할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팔다. 왜냐하면 건설사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 것도 대행사라는 그 업체를 끼고 그 대행사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고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은 이제 사실 뭐 건설사에서 지출하고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이제 그 건설이 임박한 거 있죠. 완공이 임박한 거. 예, 건설 임박이 아니라 완공이 임박해서 이제 입주까지 해야 되는 거. 중도금을 건설사에서 이제 개인으로 넘겨야 되는 그 시점에는 아마도 할인을 해야겠죠. 일정 부분은 할인을 해주려고 할 겁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 안 그러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소진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이나 이러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낫다. 뭐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줍줍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그런 시장이 열리는데 배 아플 겁니다. 나중에. 뭐 옆집에 뭐 을동이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를 할인받거나 뭐 가전제품을 뭐 새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발코니 확장비를 뭐 안 내고 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걸면서 나올 거예요. 예전에 2018, 19년도에 평택이 그랬습니다. 평택에서 지금 잘 나가는 뭐 지제 힐스나 뭐 더샵 파크 1, 2, 3단지나 뭐 이런 데 있죠. 시티는 일반 분양했지만 그 조합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그 옆에 뭐 그 자이 정도도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했던 거고 뭐 평택에 이제 그 미분양 무덤이라는 얘기 나왔던 고덕마저도 마피가 떴던 거니까. 마피라는 거는 내가 분양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덕 내에서도 이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2단계 쪽에서도 피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매물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이제 아파텔이나 이런 거는 마피가 나오고,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 뭐 이런 것들도, 꽤 마피가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 뭐 주택을 짓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상가 주택 갖고 계신 분들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조정되다 보니까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침체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침체 상황에서 좀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미의 이제 금융 부동산이 불안해지면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 그 내용을 보면 IMF도 은행 대출 감소로 미 성장률이 하락 전망한다.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성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IMF는 지역은행과 소형은행이 미국 전체 은행권 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이들의 대출 감소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미국은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빚쟁이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국채. 그 국채를 이제 가장 많이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는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물가를 빨리 못 잡으면 더 이상 매길 수 있는 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려가지고 극약 처방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달러로 할 수 있는 거, 금리를 올려가지고 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은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쉽지 않으니까, 예, 지금 국제 정서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 미중 패권과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껴있고 한 이 복잡한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발휘가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마저도 예,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녀들 있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구와 그 뒤에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중국을 때리는 거고. 어쨌든 저쨌든 현재 뭐 미국이 안 좋고 하니 우리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내수 진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내수에서 뭔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우리 자국 내에서 뭔가를 소비하려고 해야 되니까 뭐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뭐 가전제품 살 때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녹록지가 않아요. 예,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뭐 차 살 때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최근에는 뭐 여행 다닐 때 뭐 바우처 준다고 뭐 하는데 이게 사실 안 맞는 정책이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예, 뭔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내수 진작 쪽으로 또 가려고 할 겁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국 내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규제를 다 풀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 왜냐하면 사실 세금 걷는 데 있어서 아무리 뭐 무슨 음주단속을 하고 뭐 지나가는 킥보드를 잡고 뭐 신호위반 딱지를 끊고 뭐 해도 제일 빠른 거는 부동산 살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건설해서 취등록세 내고 그 가전이나 가구 시장 뭐 이런 것들 다 그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주택 경기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많이 작아졌다고 해도. 그리고 다주택 장려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 텐데, 왜냐하면 내수 살려야 되니까.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부동산 쪽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동결됐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신호라면은 한 올해, 내년 이렇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날 텐데, 그 이후에는 또 뭐 이제 벼락 거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이게 그 뭐 빌라 왕이니 뭐 이런 그 사기꾼들 있죠. 그 빌라 사기꾼이나 뭐 이런 그 대규모 사기꾼들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그 쪼그라들 확률이 있어요. 이게 전세 시장은 굉장히 쪼그라들 확률이 있어서 예전처럼 갭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을 뭐 한시적으로 대출을 풀어준다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다주택을 하시게 되면 미분양이나 중공업 미분양을 잡게 되면은 뭐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다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이런 미분양 주택 수의 양을 줄이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미분양 주택이 있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걸림돌이니까 그거를 이제 민간이나 뭐 국가나 어딘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양을 줄인 다음에 뭔가 이제 후속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있죠. 뭐 지금보다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더 떨어진다. 한 몇 년 동안은 더 떨어진다. 지금보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탄다. 주택을 내가 3억짜리 살다 6억짜리로 갈 때 3억짜리도 떨어지고 6억짜리도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급지로 간다. 그럼 상급지로 가서 버티는 거지. 거기서 지금 당장 이득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게 정점을 찍고, 상승하는 정점이 아니라 하락하는 정점을 찍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급도 안 됐고, 지금 주택을 섣불리 분양했다가는 건설사가 망할 수 있으니 공급도 한동안 끊길 겁니다. 그게 또 되풀이될 거여서 그때 내가 상급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IMF가 한국 성장률도 1.5% 4연속 전망치를 낮췄다.
그러니까는 금리 동결됐다라는 거는 그 물밑에서 한국의 성장률이라든가 여러모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이게 몇 년 간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적으로 이미 침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침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집을 갖고 있다면 집값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떨어졌다 멈췄거든요. 보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트나 이런 데를 가도 똑같은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비를 할 때도 뭐 배달 음식도 2번 시킬 거 한 번이나 안 시켜 먹거나 외식도 우리가 한 달에 뭐 몇 번 나가서 할 거를 안 한다거나 놀러 가는 것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인데, 뭐 지금 주변에는 뭐 코로나 끝나가지고 뭐 어디 해외여행 가고 뭐 지금 뭐 난리 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크다. 네, 굉장히 크다.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 네, 뭐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나타날 테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은은 올 성장률 1.6%보다 낮을 것, 이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반도체 수출이 줄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산업인데 가계빚이 3,000조가 육박하고 이 가계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자본시장 원리에서 가계빚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고 이게 다음에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4,000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또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IMF 등은 한 성장률을 1%대 중반, 1.5% 이하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관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인하 가능성엔 선 그었지만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그것도 급속도로. 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그 한편으로 이제 무주택이시거나 뭐 빚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금리 인하가 반가운 얘기실 거고, 예. 그리고 반대이신 분들한테는 이 본격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구나라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못 내는 지방 건설사가 17%나 된답니다. 현재까지도 800개 업체가 이제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800개냐 900개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자 못 내는 건설사가 17%. 그럼 전체 100개 업체 중에 17개 업체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건데, 숨겨진 업체까지 하면은 더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투자하고 계획하고 하실 때 조심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덕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평택 내에서 이제 상급지로 보고 움직이고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고덕 내 입주가 끝나면 분명히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볼 겁니다. 동탄도 그랬어요. 동탄도 다 같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다가 나중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구축보다도 그 안에서 가격이 안 된다거나 길 하나로 뭐 초품화를 품고 있는데도 뭐 길 하나로 가격이 차이 난다거나 뭐 이런 거 등등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막 짜여지거든요.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덕 내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야 된다. 옆집이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높은 값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뭐 얼마 안 올랐어.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게 고덕입니다. 예전에는 분양만 하고 집이 없으니까 분양만 하면은 그냥 그 집만 보니까 입주해서 살다 보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나면 이 바둑판이 다 채워지면 집을 이제 따먹히는 집이 있고 살아남는 집이 있고 그런 겁니다. 기사에도 보면요, 이제 서울 뉴스원에서 나온 건데 지방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가 20% 가까이 되고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받지 못해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다. 공매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냥 매각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일부 금융업의 경우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연체가 10%, 은행에서 연체율이라는 거는 뭐 1%, 2% 정도인데 이게 10%라는 거는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은행으로 통장 들고 찾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떤 뭐 은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다른 은행으로 다 쏴버려요. 뱅크 이제 런이 핸드폰으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를 미국에서 하는 걸 보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건설 쪽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지원하려고 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거 다 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현재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금리 상승하는 게 멈췄다면은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역시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좋은 기회로 한번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